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 김효은입니다. 앞에 소개하실 때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끔하게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그게 다 해결이 되면 네, 제가 AI죠. 네, 그것보다도 오늘은 우리 AI에 대해서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에서 AI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쪽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게 다음 중 실제 존재하는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AI입니다. AI가 네, 만든 사진인 거죠. 자, 1, 2번 중에 어떤 게 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 중에 사람. 자, 1번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2번. 네, 1번. 2번. 거의 2번이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게 일종의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구별을 잘 못해요. 실은 이 딥페이크 구별하는 방법만 또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데,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주석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한 곡은 사람이 만든 거고, 한 곡은 AI가 만들었어요. 1번, 2번, 손으로 1번, 2번. 어떤 게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헷갈리죠? 네.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또 헷갈릴 거예요. 실제로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아주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은 로봇으로 딱 인정이 될 텐데 아닌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디지털은 이 컴퓨터 안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컴퓨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도 지금 IoT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하나로 융합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모든 기술은 다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네, AI도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기 단계를 거쳐서 네, 한번 좀 떨어져서 아예 실망했다가 여기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기술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시 이런 가능성이 있나 하고 재발견을 하기도 하고 성숙 단계에 가서 쭉 가다가 서서히 쇠퇴하거나 아니면 다시 올라가거나 네, 그렇게 혁신을 해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모든 브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AI가 이와 같은 과정을 지금 벌써 4번이나 겪었어요. 1951년부터.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AI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51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약간 두려워하기까지 하나? 네, 그 이유는 많은 기술들이 AI를 위해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처리 기술인데요. 1997년 네, 검색 엔진의 모습이에요. 구글 같은 경우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텍스트만 입력할 수 있고 텍스트만 검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24년도에 네, 내 목소리를 알아서 검색을 해줘요. 그 다음에 사진을 올리면 사진도 검색해주고 동영상도 검색해주는 세상이 됐죠. 이렇게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네,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뿐 아니라 이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데이터 처리를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가 하거든요. 그렇게 하드웨어의 그 스펙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2년 전, 네, 69년도니까요. 아폴로 11호 컴퓨터, 네, 아폴로 가디언스 컴퓨터 스펙인데요. 처리 속도가 약 2MHz, 그다음에 그러니까 1초당 200만 번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 엄청난 거죠.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53년 전이니까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64KB, 저장 공간,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게 72K. 그다음에 이 사이즈는 우리 좀 큰 배낭 정도의 크기였어요.
네. 그리고 무게는 32kg. 근데 지금 2년 전에 나온 아이폰 14 스펙을 잠깐 보시면요. 3.2 GHz. 네. 아폴로 11호 컴퓨터보다 1600배가 빠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4기가, 아폴로 11호 컴퓨터보다 62,500배가 더 커요. 메모리도. 그리고 저장 공간도 최소 128기가, 아폴로 11호 컴퓨터보다 네, 이제 100배 이상 더 크죠. 그래서 사이즈는 어때요? 손바닥 크기거든요. 무게는 174g.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아폴로 11호랑 계산을 해보면 이 아이폰 14가 61만 번을 달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 스펙이 발전을 하니까 AI가 그만큼 더 빠르게 계산하고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AI가 발전한 이 속도를 한번 보면 24년에 지금 이제 람마 3 메타에서 개발한 AI거든요. 이 람마 3를 보면 이 람마 3가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그 학습량, 하루에 공부하는 학습량이 약 15조 토큰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2018년에 GPT-1, 이제 구글이 개발했던 GPT-1에게 시켰다고 하면 약 40, GPT-1 같은 경우는 약 40기가 정도 되는 텍스트 데이터 정도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람마3가 하루에 학습한 걸 GPT-1은 587년 동안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똑같은 양을 인간이 학습한다. 내 인간이 하루에 8시간씩 1분당 250 단어를 학습하고 책 한 권에 포함된 단어 수가 평균 한 8만 단어라고 한다면, 게다가 한 번 기억한 건 절대 까먹지 않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939년 동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AI의 경쟁을 해서도 안 되고요. AI를 무서운 부분도 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무섭다고 해서 멀리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인간의 두뇌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AI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AI를 많이 두려워하는데, 자, 오른쪽에는 약 인공지능, 그다음에 왼쪽에는 강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말로만 봐도 참 뭔가 좀 강하다고 하니까 제가 좀 더 무서울 것 같죠? 어떤 AI가 더 두렵냐? 그리고 많은 방송에서 강인공지능이 문제다, 약 인공지능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많은 이제 좀 전문가들도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얘는 개발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약 인공지능, 뭐그 영어로도 weak strong이거든요. 근데 그 정의를 잠깐 보시면 약 인공지능은 특정한 어느 하나의 것만 잘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강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다양한 과제, 특히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봤던 것처럼 강 인공지능 저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드론으로 이제 그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드론 AI가 그 이제 사령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령탑이 방해가 된다고 다시 돌아와서 사령탑을 죽이고 가는 시뮬레이션 과정이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충격에 빠졌었거든요. 약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존재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강인공지능만 아니면 돼라고 우리가 관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쩌면 우리가 약 인공지능 그 한쪽 분야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한쪽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되게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 OODA 루프라는 곳에서 자율 살상 무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제일 아래서 보시면 인간이 통제하는 시스템, 자율 살상 무기이긴 하지만 인간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거는 인간이 감독을 합니다. 혼자서 하긴 하는데 인간이 보고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어느 정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전원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은 알아서 해요. 자율적으로 가동이 되는. 근데 이 세 가지를 저희 좀 생각을 해봤는데 권한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통제하는 시스템의 경우는
인간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네, 그 다음에 인간이 감독하는 거는 인간의 권한은 그냥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맡기면 인간의 권한은 없거나 약합니다. 저는 약 인공지능 자체를, 그러니까 강 인공지능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강이냐 약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권한에 대해서 권한을 다 줬을 때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해고하면 끝이잖아요. 해고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끝이거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 인공지능이냐, 약 인공지능이냐 이걸로 구분해서 약 인공지능이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이제 권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은 네, 이어령 전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말을 올라타야 된다. 네, 일종의 그 말이 AI인 거죠. 우리는 AI 때문에 일자리 뺏기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AI랑 경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AI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육의 역할이 뭘까요? 만약에 말을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말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말을 타서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타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말을 관리하려면 말 밟고 가는 것부터 뭐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에 대해서 그 특징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활용하는 딱 그 기술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 인공지능의 특징별로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공지능을 어떤 뭐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AI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글이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AI, 그다음에 AI로 인한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AI는 아직 두려운 존재다. 근데 이게 연령대에 따라 달라요.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두려운 존재고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가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AI가 부담이나 두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교육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네, 기대와 희망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네, 일반 직장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개인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저는 노약자가 편한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약자가 살기 편하려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서로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닮아가려고 하고 아날로그는 디지털을 닮아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키오스크도 점점 저 안에 진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지금은 키오스크 막 이렇게 뭐 누르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날수록 키오스크 자체도 마치 아날로그처럼 그렇게 개발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개인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저렇게 서비스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디지털스럽고 하지만 저게 인간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얘가 내 말을 너무 잘 이해하고 나를 너무 아껴주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기대를 올려야 되고 근데 기대를 우리가 이 기대를 계속 가질 수 있으려면 부담과 두려움을 줄여야 되는데 부담과 두려움은 직업 및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나 초상권에 대한 침해, 그다음에 요즘은 환각 현상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AI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막 상상해서 답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에서는 얘를 올려주고 쟤를 내려주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AI 리터러시라는 게 AI 리터러시를 정의 잠깐 보시면 이유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개념, 응용을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된 영향, 한계, 윤리적 고려사항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된 기술을 AI 리터러시라고 정의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사용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이게 AI야? 사람이야? 라는 걸 헷갈릴 정도로 지금도 아까 우리 좀 헷갈려 하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AI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AI 리터러시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 정의는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삶의 역량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안에서만의 역량이 아니라 이 밖에서도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디지털을 쓰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디지털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말로 해야 되고 이거는 메일로 전달할 게 아니야.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적어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봐야 되니까 화상으로라도 얘기를 해야 돼. 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리터러시도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역량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할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잘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서 우리 어렸을 때 IQ 검사 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디지털 IQ 검사인 DIQ 측정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전체를 7가지 영역을 전체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가 나가는 형식인데 AI 리터러시만 볼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는 AI도 결국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AI 시대의 이 일자리의 변화를 잠깐 왼쪽을 보시면 1차원적인 생각을 보면 마차가 없어지고 자동차가 생겼으니 저 마부들은 어떻게 하지? 이게 1차원적인 거고요. 2차원적인 거는 하지만 자동차 운전사라는 직업이 또 새롭게 생겼네. 여기가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것까지 보면 자동차로 인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또 생기게 되죠. 신호등, 그다음에 뭐 보험, 그다음에 교통안전 관련된 다양한 또 정책들이 있고 이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차로 인한 일자리보다 자동차로 인한 일자리들이 훨씬 더 많겠죠. 마찬가지로 뭐 손글씨 타자기 작곡가 AI도 마찬가지고요. 저 오른쪽은 약간 이 세 개랑 다르긴 한데 역할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으면 신입사원이 많이 하는 게 복사 좀 해와, 뭐 문서 정리해. 아주 단순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AI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입사원은 무슨 일부터 하느냐? 보통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교육을 다 하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신입사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해주니까, 허드렛 일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일을 배우게 했거든요. 이제 허드렛 일을 할 것도 없어요. 다 자동화돼 있으니까.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신입은 안 뽑고 다 경력만 뽑나? 이게 아니라 교육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승진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AI한테 일자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은 AI가 하고 나는 그런 AI를 활용해서 더 위에 약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나는 승진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역할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승진했을 때 일반 신입사원과 그다음에 또 일반 사원 그리고 대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승진했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또 교육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AI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아까 자율 살상 무기 정의한 거랑 약간 유사한데요. 감독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와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AI한테 계속 명령을 하면서 내가 주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하나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믹스해서 써야 돼요.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춰서 그러한 AI를 믹스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재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교육을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열심히
시험을 정답을 빠르게 잘 맞추는 그런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열심히 문제풀이, 하물며 대학에서도 그래요. 대학원에서도, 박사과정에서도 중간고사 보는데 똑같아요. 그냥 시험지 주고 거기에서 문제풀이 주어진 시간 안에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하나의 정답을 빠르게 맞추는 인재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그거는 AI가 더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개의 해답들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네, 그러니까 정답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죠. 어, 진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제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경험이 풍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경험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 경험 박스에 넣었다가 나와요.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모두 다 똑같이 이해할 텐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 경험 박스에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 아, 이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더 폭도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선택의 폭도 다양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는데, 내 경험 박스 안에 있는 게 별로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디지털 그거 안 돼.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안 되라고 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고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게 힘들었는지 그런 경험을 자꾸 해보시고 부딪히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AI 시대의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AI가 그 역할, 너무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잘 까먹는데, 어떤 한, 그래서 이미지나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해요. 전체는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아, 그때 그거 뭐였지? 요거? 그리고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해줘요. 그럼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뇌는 25세 이후부터 역량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우리에게 인간에게 AI는 날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날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육의 역할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AI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간혹 나의 정보를 다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즘은 AI가 학습하는 그런 큰 데이터셋이 아니라 스몰 데이터에 관심을 더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IoT로 연결해서 우리 집 안에 있는 환경 가지고 AI가 좀 맞춤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 멀리에 있는 서버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요 안에 있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이 데이터만 분석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스몰 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요즘 유행이에요. 속도도 더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요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도 사용하기에 나름이긴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걸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다, 요거는 절대 밖으로는 안 빠져나가요. 하지만 디지털 어딘가에 올려서 있다고 하면 반드시 얘가 유포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정하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든 행동 가짐을 좀 바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무서울 수 있지만, 네, 엄마가 저기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저 카메라로. 그럼 제가 어디 가서 막 엄마 욕을 하거나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정말 삶은 좀 피곤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디지털 상에서 나의 개인정보나 나의 사생활, 내가 보호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 보호해야지, 내가 다 주고 난 다음에 너 왜 이거를 유포시켰어? 라고 하면, 물론 뭐 돈 좀 받을 수 있어요. 위로금은 받을 수 있지만, 피해는 나의 몫인 거죠. 그 다음에 피해는. 그래서 생성형 AI 이용할 때 아무리 요거는 차단이 됐어요 하더라도 얘가 차단이 안 됐을 수 있어라는 그런 의심을 한편에서는 하면서 그러면서 위험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내 개인정보를 넣어서 꼭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름을 바꾸던 전화번호를 바꾸던 근데 그게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결과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 나를 빙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빙의해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수위가 점점 아래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여기에서는 얘가 학습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생성형 AI마다 달라요. 어떤 AI는 제가 제공을 해도 URL을 주고 자 요거 가지고 학습해봐. 그래도 대답을 안 해줘요. 학습을 안 해요. 제가 시킨 것. 근데 어떤 AI는 네, 제가 URL 뭐 틀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협회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그게 뭐 미국에 있는 뭐 뭐래요. 그래서 아니거든? 이러면서 저희 URL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학습하라고 하면 근데 그게 이틀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AI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우리는 사실인 양, 또 워낙 바쁘기도 하니까 AI를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네가 말하는 건 다 진짜여야 돼. 그런 이유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AI가 이야기하는 걸 다 사실이라고 알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AI가 환각 증상이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환각 증상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데?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더라도 크로스 체크를 해야 돼요. AI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구글에서 만든 것도 있고 오픈 AI에서 만든 것도 있고 또 메타에서 아직 우리 한국에는 런칭이 되지 않았지만 뭐 클라우디라든지 뭐 다양한 얘네들을 서로 여기에도 질문했으면 똑같은 내용을 여기도 질문해보고 양쪽의 대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교차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네. AI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AI가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나쁜 AI인 거죠. 우리가 AI를 쓰다 보면 아까 강 인공지능 말고 약 인공지능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발되는 게 되게 스몰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마치 그게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인 양 나오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윤리적으로 올바른 데이터를 쓰고 있는 그런 데이터 AI를 써야 되는데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AI도 있어요.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딥페이크도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식별해야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 딥페이크는 딥페이크인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이거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사용이 되는 이 생성형 AI 이 범죄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사기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아래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네, 어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은 안전하게 사용하는 건 AI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구별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AI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사용할수록 AI도 더 건강해져요. 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AI를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AI가 생성해내는 결과물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I를 이용할 때 그 결과물을 책임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좀 사람 대하듯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 존댓말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AI가 제가 확실히 그 분석을 해봤는데 반말을 할 때와 존댓말을 할 때 AI가 이제 그 결과물이 물론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말투가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게 그 특히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경우는 얘가 점점 4, 5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더 빨리 발전하더라고요. 얘가 말투도 담는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스마트폰의 말투는 더 그래요. 얘가 좀 너무 빨리 좀 무례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존댓말을 써가면서 나도 좀 존중해주면 걔도 좀 존중해주더라고요. 그래서 AI의 결과물을 위해서 내가 얘기할 때도 AI에게 명령을 할 때도 좀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그런 프롬프트에 의해서 얘는 또 학습을 하잖아요. 안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좀 잔혹하고 어떤 좀
좀 보기 민망한 그런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려고 시키면 걔는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 결국은 AI가 만들긴 했지만 내가 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AI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AI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AI가 이야기하는 게 모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AI한테 무언가 질문했을 때 한국 사람 편에서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그럼 이 AI 정말 훌륭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AI는 한국 사람을 위한 AI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AI예요. 그러면 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좀 아닌데 좀 열받고 화가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준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의 결과를 가지고 막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럼 우리가 그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덜 줬기 때문이구나 이렇게도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아마 그 오픈 AI에서도 챗 GPT한테 누구 닮은 나를 뭐 이렇게 젊은 여자로 만들어줘 했는데 막 백인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래서 거의 아시아계 인물을 잘 못 만들어주거든요. 아주 그 명확하게 이렇게 뭔가 설명을 진짜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근데 그런 데이터를 더 줘야 된다. 네, 그래야 AI도 균형 잡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우리도 그렇게 AI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AI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AI를 학습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네,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있죠. 특히 AI를 저희는 학습 도구 하나만이 아니라 학습도 하고 창작도 하고 이렇게 다 융합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AI를 학습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AI를 창작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해야 되고 또 AI를 관리 도구로 어른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내 스마트폰 분석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요번에는 원래 계획했던 건 하루에 게임 1시간이었는데 지금 뭐 2시간 이렇게 오버했네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내 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분석할 수도 있고 더 큰 규모의 그런 데이터 분석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I를 치료 도구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이상해졌을 때 AI가 삑 소리 나게 네, 이런 AI도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폰하고 거리 내가 측정한 그 거리가 있을 때 그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여기서 또 삑 스마트폰 좀 멀리 보세요 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나의 정신 심리 치료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AI를 치료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네, AI를 안전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지금 AI 시대의 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책을 많이 만들어요. 그 국립중앙도서관하고는 이제 시니어 교육을 했었고요. 네, 그럴 때 혼자 책 쓰는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책 쓸 수 있는데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쓴 문구를 마치 데스크 봐주는 것처럼 AI에게 한번 검토하고 오타 교정도 보고 그리고 때로는 이 페이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전체 글 중에서 한 줄만 줄여줘. 뭐 이런 것들도 AI 활용할 수 있고요. 동화책을 만든다고 할 때 손으로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만든 동화책인데요.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걸로도 물론 책을 만들 수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럴 때는 손재주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갭이 너무 큽니다. 손재주 있는 애들은 너무너무 재밌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고 싶지 않죠. 이거는 연령과 상관없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AI를 활용하면 그 갭이 줄어들거든요. 네,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오니까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는 책 만들기를 요즘은 1년에 1인 1책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책 종류는 다양해요. 동화책을 만들 수 있고 수필도 만들 수 있고 제일 어린 아이들에게는 시집을 짓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집을 만들게 하는데 이거는 네,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AI 활용하는 시화 네, 시집을 만들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짠하더라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파라군. 지금은 싫어 파라군. 나중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초등학생이에요. 네, 월화수목금 학교, 학원 뺑뺑이. 집에 가도 약 올리는 내 동생. 내 생일이라도 쉬고 싶어. 매일매일. 하지만 또 쉴 수 없어. 매일매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는 싫어. 나중을 위한 지금보다 지금을 위한 지금이 되고 싶어. 어, 그 같은 또 강남의 다른 학교 학생이 쓴 건데 네, 돌멩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보이는 돌멩이. 나는 언제쯤 평화롭게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고요하게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나는 평화롭게 고요하게 가만히 있고 싶은 돌멩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 수업에 참여하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AI를 활용해서 자기의 감정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나마 이러면서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네, 그래도 그러면서 아이들 시를 다 모았는데 저는 이러면서 지금 저희가 서울의 강북쪽 지역하고 강남쪽 지역을 DIQ 검사부터 이런 교육 결과물들을 다 분석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이도 아니고 저는 좀 한 3, 4년 이내에 디지털이 되게 많은 혁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교육을 많이 받은 쪽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이 나중에 더 이렇게 뭐 진학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쪽에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아이들은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들려드릴 곡은 청각장애 학생이 만든 곡이에요. 근데 제가 이 그 마포복지관이랑 같이 요 수업을 할 때 이 수업하기 전에 언론에서 시각장애인이 미대에 합격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것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로 아래 코드를 쌓고, 그다음에 그 코드에 어울리는 멜로디를 AI가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성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악기를 잘 몰라도, 뭐 음표를 몰라도 그래도 요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면 내가 잘 들을 순 없을지라도 작곡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AI가 아예 노래까지 불러주는 스노우 같은 경우는 제어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어할 수 없지만 얘는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고 장르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저희가 2시간 안에 뭐 도구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을 다 교육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온 결과물이에요. 2시간 안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근데 물론 그 아이는 들을 수 없지만 이 아이가 만든 이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3년 동안 베트남 그 라오카이 지역의 무엉꺼이니 뭐 이런 데그 ODA 사업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파에서 찍은 소예요. 아이가. 근데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AI 활용하는 교육을 저는 AI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네,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문화예술 교육이긴 하지만 AI를 활용해서 퀄리티를 좀 올려주고 그렇게 올라온 퀄리티의 어떤 작품은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찍은 사진을 AI를 적용해서
화풍을 적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적외선 센서를 하나 달아서 코드 5줄이면 되는데요. 앞에 사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영상을 플레이해라 한 거죠. 나는 베트남 사파에 사는 소야. 반가워. 전시를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지나만 가면 얘가 계속 안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냥 코드 다 빼버리고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뭐 AI 선도학교니 뭐니 전 거기 가면 교장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앞에 그냥 큰 요즘은 빔 프로젝트도 가시도 되게 좋고 싸잖아요. 그거 하나 두고 아이들의 작품만 계속 교체해서 그리고 어떤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이름 뭐 무슨 누구누구님 우리 학교 온 걸 환영합니다. 그럼 그 손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를 하라고. 실은 AI를 아이들이 한번 써보고 신기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면 이거 원리가 뭘까? 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AI 개발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0.03%도 안 된다고 해요. 네, 우리는 그렇게 성공한 개발자가 만든 AI를 우리 삶에 건강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받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정말 다시 한번 귀한 강의 해주셔서 생각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응답 하시는 부분들을 질의를 받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또 찾아가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서예가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작품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AI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서예가이시면 이거는 물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만약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전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금 작품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그 작품을 AI가 학습해서 나중에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나의 작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AI가 있다면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되게 유명한 연사분들이 돌아가시면 강의를 못 듣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분에게 뭔가 질문하면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요즘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채널 요거는 정기 구독해서 여기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우리 손주가 증손주가 저한테 뭐 할머니 저 지금 세상에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저의 생각을 얘기해 줄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서예가 분께도 지금 작품도 너무 훌륭하니 제가 보진 않았지만 되게 훌륭할 것 같아요. 지금 작품도 되게 훌륭하니 이 작품들을 AI에 학습시키고 이 작품을 나중에 내가 진짜 손에 힘이 없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지만 내 작품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내 작품들을 학습시키는 공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에 국전에 나가서 떨어졌는데 올해는 합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네. 네. 그러면 반대로 국전에서 합격한 작품들을 AI가 학습해서 내 작품과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전하거든요. 교수님 성함이 김묘. 성함에서 아주 본인의 미래를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묘자가 묘할 지금 묘자입니다. 우리나라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툴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나요? 많이 있죠. 아, 많이 있어요. 네. 그 추천할 수 있는 방법 한두 군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네. 뭐 AI 활용, 챗 GPT는 지금 너무너무 흔하고요.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 잘 가르칠지. 근데 저는 모두 다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내가 AI를 어떠한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맞춰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료인 곳들도 있고 무료인 곳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뭐 디딤돌 사업부터 되게 다양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초반에는 그냥 디지털을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하는데 그쳤다고 하면 지금은 수준이 다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다 AI 활용 교육은 다 들어가 있고요. 쉽게 할 수 있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활용하는 남들이 활용하는 정도 수준은 하고 싶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만의 AI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챗 GPT 물론 이제 그거는 유료 버전이긴 하지만 거기에 나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나에 대한 질문만 할 수 있게 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AI를 만든다든지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내비게이션 제일 처음에 받으셨을 때 좀 안 어려우셨구나. 네, 어려우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세탁기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쓰는 방법 어려우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쓰시잖아요. 저는 택시 타면 깜짝 놀란 게 택시 아저씨들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다 카카오티 쓰세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질 정도로 얘가 아주 잽스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는 목적이 그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67세, 69세 잡수신 분한테 그분이 이제 주로 이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그 교수를 하시거든요. 나한테 AI를 어떻게 좀 사용할 수 있느냐 알려달라고 제가 카카오톡에 그 AI 쓰는 거, 그다음에 챗GPT 들어가서 쓰는 거를 아예 챗GPT 가입을 제가 시켜줘서 질문해서 쓰는 방법이 이렇게 써라 공짜 3.5% 공짜로 쓰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4.0 유료로 쓰라 이렇게 해주고 왔거든요. 이게 가입하는 것 자체도 잘 못해요 이 양반이. 근데 가입까지는 시켜주고 쓰게끔만 해주고 왔는데 뭐 그런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한테. 시연을 한번 해줬어요. 뭘 강의하고 싶냐 했더니 기후 온난화에 대처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1시간짜리 강의를 만들어 주세요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쫙 정의부터 시작해갖고 요약해서 딱 보여주더라고요.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네, 자빠지시면 안 되는데. 네, 이런 거를 많은 일반 대중들이 AI에 대해서 듣긴 해도 자기가 자기 어떤 그 직업이나 생활에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걸 좀 간단하게 교육해 주는 데가 있느냐. 일례로 핸드폰 잘 쓰기 시니어들을 위한 하루 4시간 가르쳐주고 30만 원 받습니다. 네. 이런 강좌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 주변에. 근데 제가 묻는 거는 이런 이제 기초적인 거 말고 약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느냐. 실제 저희도 그 국립중앙도서관하고도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순천시하고도 진행을 하고 AI를 활용한 영화 만들기 1차로는 책 만들기를 끝냈고 영화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분은 강의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 자료를 아예 만들어주는 PPT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AI들 있으니까 목적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런 걸 한다. 근데 진짜 프롬프트만 쓰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거든요.
내가 이걸 그동안 왜 내 손으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유선생이고요. 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도구가 있구나. 근데 AI는 정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쉽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배우셔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배우시고 싶으시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무료 교육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으로도 하지만 거의 온라인으로도 많이 해요. 뭐 메타버스에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네, 근데 순천 같은 경우도 한 번,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전시할 때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원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또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족이나 그런 회사가 많다 보니까 복지 정책으로 마음 만져주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상에 집에서 투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치료받는 중에서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고 근데 그때그때 생각나서 이제 토로해 놓을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 그 정신 상담 그런 치료가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AI로 그렇게 마음 만져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오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AI가 어떤 교육, 아니 그런 의사 자격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에서 상담을 한다거나 네,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담 영역에 따라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직접 만나서 눈빛, 그다음에 표정, 그다음에 하물며 진짜 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봐야지 치료가 가능하거나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영역에 따라서 조금 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하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특히 더 그렇고 혼자 있으면서 고립감 이런 거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와 계속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에는 AI가 되게 적합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용도의 AI는 지금 현재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물론 내 마음에 썩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챗 GPT하고도 오며 가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목소리가 남자여가지고 가끔은 제가 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대화를 해주는 AI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네, 의사 영역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뭐 치료는 아니어도 네, 조금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카카오톡이 선두주자로 시작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메신저 시장을 완전 장악한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로 오픈 AI나 그런 유명한 그 AI들을 만든 회사들이 독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에서도 좀 그런 거를 좀 더 뭐라지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진출할 수 있고 나중에 독점적인 위치에 커갈 수 있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많은 것 같고요. 만약 빅데이터로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데에서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순위로 따지면 8위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스몰 데이터로 그렇게 해서 스몰 학습을 통한 AI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약 인공지능, 물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AI라든지 그렇게 좀 특정한 AI들은 저는 한국이 훨씬 더 유능한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 면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람의 아이디어가 저는 되게 뛰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더 많이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10월 18일 날샘 리처드 교수를 모시고 이제 특강을 하거든요. 한국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동양 중에서 특히 더 윤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되게 유심히 보고 계시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많고 똑똑하고 하지만 그 윤리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AI가 나중에 왜 기술만 막 발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제쯤은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근데 한국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국은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미국, 중국 다음에 3위를 하겠다고 정책 발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에는 한 분만 더 마지막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강의하신 말씀 중에서 일자리를 이제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점의 전환으로 해서 승진했다 약간 긍정적 사고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2030 세대들은 인공지능의 이제 트렌드나 지식을 잘 따라가서 접할 수 있겠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힘드실 텐데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그분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으려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인공지능 제가 아까 취약계층이 행복한 세상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있는 이런 디지털 세상이 행복하려면 취약계층이 정말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 그분들이 이게 인공지능인지 모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를 배워야 되지만 키오스크 조작법을 배워야 되지만 나중에 가서 얘가 내 사투리도 알아듣고 그냥 말로 하면 알아서 되는 그런 키오스크들이 지금 AI 휴먼이 들어가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시니어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니어 산업은 점점 발전할 것이고 시니어들을 위한 아이디어들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도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디지털에 대한 거부감, 디지털은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도전하고자 하는 정신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텐데요. 근데 그때 딱 하나 이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드웨어가 내가 걷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우리 집은 계단이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뭔가 하드웨어가 같이 진짜 딱 끼면 내가 알아서 뭐 영화 속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도 같이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진짜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